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당 김준현입니다. 자, 오늘 네오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트릭스 정말 신화적인 영화죠. 이제는. 1999년 저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제가 데뷔를 하는 소설을 발표했고요. 네네. 그리고 매트릭스가 나왔다.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사의 그 양대 그 사건이 있었군요. 제가 2000년에 데뷔를 했는데 1999년에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평론가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내 소설을 참 재미있게 읽었다. 투고한 소설을. 그런데 혹시 매트릭스를 보지 않았느냐? 정말로? 네. 제 소설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소설 제목은? 바나나 주식회사라는 소설인데요. 네네. 그 소설이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요. 한 사람이 지구를, 이렇게 우주를 구원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여가지고 영향을. 어느 게 더 먼저 나왔나요? 제가 먼저 썼죠. 오쇼스키가 표절을 했군요. 중국 작가의. 제 거를 한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배두나 씨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소설을 공부하다가 한국어를 읽게 되었고 그래서 배두나 씨에게도 연락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위험해. 네. 99년에 그런 일들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영화고 볼 때 극장을 나설 때 어떤 두근거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당시에 너무 쿨하고 멋진 영화였었죠. 사실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약간 좀 멍청해야 잘 된다 이런 속설까지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영화가 너무 쿨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레퍼런스들 같은 무척이나 흥미롭기도 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네오가 쫙 펼치죠. 롱코트를 펼치면 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롱코트를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 영화가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1999년 3월에 개봉했는데 4월에 그 악명 높은 컬럼바인 고교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화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흥행할 때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대량 학살의 어떤 원형이 된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게 매트릭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살을 일으켰던 두 고등학생이 네오처럼 입었거든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그리고 총기를 들어와서 그런 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던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99년도는 지금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가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 약간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Y2K 같은 것도 정말 이거 수십조 원이 든다고 그러고 고치면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잖아요. Y2K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1999년 12월 31일에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걸 날짜를 다르게 바꿔 넣어야 한다는 둥 별별 얘기가 다 있었으나 아무 문제 없이. 별일 없이. 우리는 지금 2016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트릭스 아니야? 혹시 문제가 돼서 다 없어졌는데 우리의 기억이 조작이 돼서 지금. 우리는 실제 2035년을 살고 있는데 조작돼 있는 거죠. 이것도 원래는 빨간색, 파란색이었는데 그렇죠? 까만색. 요 시즌 해주실 거야, 파란색. 매트릭스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유쾌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거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이 좀 크기가 크다.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키아. 그렇죠. 노키아죠. 영화 자체가 지금 봐도 굉장히 쿨하고 사실 그 시대를 앞서간 SF 영화일수록 시간이 지나서 보면 훨씬 더 낡아 보이거든요. 드라마 영화에 비해서. 근데 이 영화는 낡은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액션 구성이 어쩌면 약간 촌스러울 정도예요. 트렌디한 액션을 하지 않고 굉장히 거만하고 폼 잡고 이런 식의 액션이잖아요. 전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위험 같은 게 이 영화에는 있고 제가 보기엔 2030년에 가도 지루하지 않은 쿨한 액션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더군다나 이 블록버스터 안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요. 자, 어쨌건 오늘은 이 3부작을 다루게 되는데 한 편 한 편 다루기보다는 말 그대로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2편, 3편은 1편에 비해서 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는 약간 다르고요. 그 다른 입장을 제 어떤 도표로 오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네, 오늘은 뭐 지금 와 이게 사실 영화당 한 10회 정도 할 분량인데 이걸 한 번에 나 어떡하라고 앞으로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고편. 같고요. 네네네. 이름은 트리니티 포인트. 트리니티를 하면 삼위일체,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고 3부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3부작들을 좀 골라봤고요. 저의 취향, 3부작을 대하는 저만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다이하드. 1편은 정말 전 좋았고요. 네. 2, 3편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최고는 1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지의 제왕은 네. 전 3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약간 그럼, 이건 그럼요. 차이가 있을 수 왕의 있습니다. 귀환. 저만의 취향이니까. 그리고 백투더 퓨처 1편 좋았고 2편 좋았고 3편은 약간 별로였어요. 갈수록. 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 터미네이터 에일리언은 저는 2편이 제일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3편은 약간 별로였다는 이런 취향이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취향을 탈 것 같습니다. 3편이 이 세 영화에서 가장 다 별로였다라는 건 동의가 되고 1, 2편 사이에서 요거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네. 그 다른 생각은 그건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매트릭스인데요. 매트릭스는 참 2, 3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1편이 최고라는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전 2편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3편은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부작들이 왜 1편이 좋고 3편이 좋은지 어떤 건 2편이 좋은지 생각을 해보면 네. 설정들이 정말 좋은 영화들은 1편들이 좋은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역시 이 설정이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1편이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삐거덕거리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에 반해서 반지의 제왕은 마무리를 참 잘한 영화다. 그리고 대부나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참 좋았던 영화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별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 전체에 3부를 다루는 전체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트리니티 포인트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댓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기에 의견들을 대해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나중에 네. 반영을 해서 네. 8개월 후에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동의가 되지만 동의가 안 되는 영화들도 꽤 많고 해서 과연 어디서 또 어긋날지 네. 이런 걸 또 기다려 주시면 네, 저만의 취향이니까 그렇죠. 그 감안해 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재밌겠네요. 네네. 자, 이제 매트릭스 3부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씩 나눠서 오늘 얘기 안 할 거고요. 매트릭스 전체를 다룰 텐데 아무래도 핵심적인 것은 매트릭스 1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매트릭스 시리즈가 왜 좋으세요? 뭐가 제일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일단 멋있어요. 멋있다는 게 네. 우리가 익히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들을 봐왔잖아요. 홍콩 영화들의 그 이상한 폼 같은 게 있잖아요. 폼에다가 철학을 입힌 거예요. 이 정말 그 부스러질 것 같은 폼에다가 굉장히 단단한 철학을 입혀놓으니까 폼도 나고 멋도 있지만 굉장한 그 안에 집약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겉으로 보기에도 멋있지만 안을 파고 팔수록 점점 더 멋있는 내용물이 매트릭스가 아닌가. 전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실 스타일이 정말 이 매트릭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타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시각 디자인 혹은 뭐 패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스타일은 예를 들면 철학적인 요소들을 끌어오는 것 네. 혹은 신화적인 요소들을 끌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용해서 배합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스타일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깊어서 좋은 게 아니고 넓어서 좋습니다. 근데 2편, 3편은 상대적으로 넓이를 깊이로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1편은 좋아하고 2, 3편은 좀 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영화의 그 빼어난 스타일, 그 스토리나 어떤 그런 레퍼런스들을 끌어들이는 능력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한 영화였다. 특히 1편은. 2, 3편에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활보하는 느낌이었다면 1편은 처음 보는 세계에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편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성, 그리고 훈련, 그리고 뭐 동료, 배신, 구출,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코드들이에요. 이 코드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렇죠. 재미의 요소로 좀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배치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독창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독창적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뭔가를 그 영화가 핵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대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배열하고 배합하고 배치하는 데서 나오는 창의성의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배열의 기가 막힌 창의성을 보여준 작품이 매트릭스다. 네.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셔스키 자체도 그 인용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밝히고 우리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요소들을 배합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21세기적인 어떤 마음이고 네. 어떤 포스트 모던한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뭐. 근데 이 영화가 일단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이전에도 홍콩 와이어 액션을 할리우드에 끌어들인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트릭스 이후에 액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후에 제작되는 오락 영화에서 와이어 액션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혀 분야가 다르지만 미녀 삼총사 같은 시리즈를 보게 되면 미녀 삼총사에서도 그냥 액션이 아니라 와이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화려한 액션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엑스맨 시리즈도 보면 와이어 액션을 좀 쓰죠.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이 액션 영화의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단 그런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영화의 어떤 그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들의 액션을 보면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몸을 뒹구는데 여기에서는 주먹질과 함께 발차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써요. 근데 이 이후에 사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발차기가 중요하게 쓰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발차기의 어떤 시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 패션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퀄리브리엄 같은 영화를 보면 크리스천 베일이 입고 나오는 그 가죽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시각 스타일의 패션의 영향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티드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총알을 쏘는데 총알이 막 날아가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유명한 매트릭스의 총알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까지도 후대에 참 큰 영향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가상의 세계 속의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알려주는 장면이 매트릭스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들어가서 이제 실제의 사막 이런 말을 보드리아르적인 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인셉션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디카프리오가 데리고 들어가서 고층 빌딩 자체가 이렇게 접히는 그 유명한 장면들이 있죠. 그럴 때 막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 안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설명하는 그런 모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후대에 미친 영향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영화 외적으로도 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이전에 이미 이 3부작이 유행하게 된 것은 사실은 스타워즈가 결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의 3부작보다는 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3부작들의 그런 산업적인 영향력은 매트릭스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3부작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큰 영향을 줬다. 또 한 가지는 속편을 두 편을 동시 제작하는 관행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매트릭스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리로디드와 레볼루션이 2편, 3편을 동시 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을 상간으로 둬서 연달아 개봉을 했죠.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2, 3편. 그 다음에 무슨 해리포터의 마지막 혹은 트와일라이트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영화들을 보면 그것을 두 편을 동시 제작해서 이렇게 약 한 6개월 정도의 상간에 둬 개봉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블록버스터라고 반드시 단순하고 얕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엑스맨 시리즈라든지 혹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이 대작 영화에서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겨냥하는 영화치고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영향이 굉장히 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 역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매트릭스의 현상 혹은
텍스트를 가지고 수많은 재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온 많은 그 블록버스터들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게 좋은 시리즈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그렇습니다. 정도죠. 그래서 어떤 이런 영화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말하자면 개론에 해당하는 그런 철학서적이 나오게 된 유행의 계기도 매트릭스고 네. 국내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철학 이야기를 하는 책이 4권, 5권 정도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영화의 그 레퍼런스가 좀 실로 방대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Mr. Anderson, welcome back. 자, 이제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1편과 2편, 3편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아까 2편, 3편을 비교하시면서 2편이 훨씬 좋게 느끼셔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이 압도적으로 좋죠? 좋죠. 이 편이 좋았던 이유는 굉장히 좋아하는 액션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속도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의 고속도로 액션씬은 고속도로 심지어는 건설했잖아요. 건설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액션 영화의 큰 획을 그은 그런 씬이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뭐 미친 장면이죠. 고속도로 액션씬을 보고 있으면 저게 진짜 매트릭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저런 걸 할 수 없지. 저런 생각까지 들 만큼 압도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어쨌건 그 고속도로 액션 장면은 정말 굉장했는데, 반면에 이 3편, 1, 2, 3편을 통틀어서 가장 지루한 액션씬도 2편에 있습니다. 스미스 100대1로 싸우는 장면인데, 네.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지루해요. 쿵푸 대결, 주먹 대결 자체는 매트릭스 1편에서 이미 모든 걸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 2편, 3편에서 액션 장면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고요. 네. 그거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지겨운 느낌들이 드는데. 액션 전체를 구성한 무술 감독의 입장을 제가 빙의를 해보자면 1편에서는 주로 홍콩 스타일의 주먹과 발을 쓰는 그런 액션이었다면 2편의 주안점은 전 고속도로 액션씬이었던 거예요. 3편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싸움, 여기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1편이 워낙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스미스와 네오의 싸움을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더 넣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계속 지루해지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게 액션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네, 100대1로 등장하는 2편의 싸움은 사실은 이 대미를 장식하는 3부작 끝에 액션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과요불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또 2, 3편을 제가 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겨운 사랑 타령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1편만 하더라도 메마르셨네요. 아니에요. 네. 전 2편에 네네. 그 네오가 그 트리니티한테 키스한 장면에서는 극장에서 울었어요. 2편에서? 네, 2편 보다가 1편에서는 키스씬을 보면서 저도 굉장하다. 2편에서 그 네오가 트리니티의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그 죽은 트리니티를 깨워주잖아요. 그 장면 보고 저 울었어요. 그 장면은 감동적이죠. 극장에서 울었어요. 그럼 페르세포네와의 키스씬은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울었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이상한. 그 매트릭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되게 단순화시키면,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얘들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야. 사랑일지도 몰라 라고 네. 이제 얘기해 주는 게 한 편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쉽게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오와 트리니티의 사랑 이야기를 쫓아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2편까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3편에 와서 안 그래졌다. 3편은 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제 입장은 2편과 3편은 사실상 한 편으로 보는 게 더 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 3편에서 이 워셔스키 형제가 잘못 판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넓이를 깊이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매트릭스의 깊이라는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어 섬기는 레퍼런스가 워낙 방대해서 보이는 일종의 착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2편, 3편에서는 그 성공의 요인을 오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이렇게 훌륭한 스타일을 너절한 철학적 객담 같은 것에 종속시킨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2편, 3편에서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어떤 얘기를 계속 철학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말을 막 늘어놓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결국은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인데 이 둘 사이를 막 왕래를 하다가 얼핏 보면 우연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필연이었는데 그렇다고 필연이 꼭 인간의 무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였어요. 난 몰랐어. 네, 이런 얘기예요. 흐름이 말하자면.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동어 반복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그렇죠. 저는 영화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 1편에서는 그러니까 떡밥만 막 던졌어요. 이 떡밥이 굉장히 흥미로운 떡밥들을 잘 조합을 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영화가 되었는데 이 깊이는 보는 사람의 몫이에요. 파는 그렇습니다. 것은. 네. 깊이 팔 부분을 골라서 자기가 파면 되는데 이 워쇼스키가 우리가 깊이를 파줄게 하고 파는 순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훌륭한 텍스트라는 건 각자 잘 팔 수 있도록 넓게 펼쳐서 유효적절하게 그것을 배열하는 능력이지 그 배열해 놓은 것을 본인이 다 일일이 해답을 주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1편과 2, 3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액션적으로 이제 매트릭스가 워낙 블록버스터로서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랙 타임이라는 거, 또 하나는 홍콩 와이어 액션을 도입했다라는 이 두 가지인데 먼저 블랙 타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정체불명의 어떤 그런 거라서 블랙 타임이란 말도 없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모션 플로우란 말을 썼습니다. 정체불명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화를 만든 워너브라더스 자체가 그 말 자체를 등록했죠. 그래서 블랙 타임은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쓸 수 있는 건데. 매트릭스 시리즈에서는 이 블랙 타임이 수도 없이 쓰였죠. 총알 피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캐리 앤 모스가 올라서서 점프해서 다리로 차는 장면부터까지. 이거 어쩌면 그 일반적인 영화에서 이렇게 그 활용을 많이 하면 너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긴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에서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안에서는 그 효과를 많이 써요. 하지만 실제 리얼한 어떤 현실에서는 그 효과를 쓰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쓰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쓰는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와이어 액션 같은 경우인데 이 허다한 뒷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원화평이 이제 이 모든 걸 지도했잖아요. 원화평 하면 이제 우리는 쥐권 먼저 생각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와이어 액션들 대표적으로 이 워셔스키 형제가 원화평한테 가서 저희한테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이유가 이연걸의 정모문 때문이었대요. 그 영화처럼 무술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원화평을 모셔왔는데 원화평이 워낙 그쪽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4개월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4개월로 했대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뻣뻣하던데? 그러니까. 1편에서 보시면 그 서로 대련 연습을 할 때 뛰어오르면서 발을 연달아서 3번 차는 게 있어요, 공중에서. 네네.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것이 되는 순간 이 영화의 어떤 무술 스타일이 확립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그 수많은 레퍼런스 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책 여러 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책 쓰시게요? 아니요. 짧게 얘기하고 딴 데서 책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책이 여러 권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철학도 얼마나 이 폭이 넓게 주어 섬겼는지 하나씩 해볼까요? 할까요? 배틀로? 네. 일단 뭐 가장 오래된 것은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부터 얘기하죠. 플라톤 받고 전 장자의 나비의 꿈에 대한 호전몽 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배우들한테 보드리아의 책을 읽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1편에서 그 해커인 네오가 이 디스크를 판매 같은 걸 할 때 그 책을 사용하죠.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렇습니다. 시뮬라크와 시뮬라시옹이라는 보드리아의 유명한 책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드리아르가 봤어요. 보고 나서 내 철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드리아르의 철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잘 맵시 있게 끼워 넣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요. 네. 전 그 점에서 보드리아스 선생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네오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자신의 철학에 반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영화를 매트릭스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타서 봤습니다. 네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다 읽어? 말았어.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네. 보드리아스 선생님이 과하셨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아무리 영화가 뛰어나게 철학을 인용을 해도 그것은 철학이 아니고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문학도 역시 문학적이 되는 거고 연극도 연극적이 되는 건데 영화 안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그 방식이 얼마나 깊이 있게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네. 말할 수 분명히 있고요. 네, 이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한 가지로 이 영화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름에 관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공 이름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낮에는 직장 다닐 때는 그 이름을 쓰고 저녁에 해커일 때는 네오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네. 극 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진 인물이 없어요. 근데 이 인물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세계와 진짜 리얼한 세계 양쪽에 걸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낮의 세계에 쓰는 이름이 토마스 앤더슨이잖아요. 토마스라는 것은 기독교 문명에서는 도마거든요. 의심하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매트릭스 세계를 의심하는 인물이다라는 뜻이고, 앤더슨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앤드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앤드류 자라는 말 자체가 인류학 같은 데서 앤스로폴로지란 말을 쓸 때 인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하고 관련이 있고,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스스로를 지칭한 말입니다. 아,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인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사람이 구세주 상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름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오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네오라는 이름은 접두어잖아요. 뉴라는 뜻이잖아요. 접두어는 그 자체로 기능을 못하죠. 어딘가에 붙어서 앞부분에서 끌어내는 이름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머지 인물들과의 협업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애너그램이라고 그래서 글자 철자 바꾸기가 있잖아요. NEO를 애너그램을 해버리면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원이 애초에 네오라는 이름에서 이 사람은 더원인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이름 네이밍 하나 속에서도 이 인물과 스토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도록 만들거든요. 네. 나머지 인물들도 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워셔스키가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아, 제가 그 99년에 쓴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에볼루션을 뒤집어서 러브를 만들어서 네. 네, 에볼과 러브의 어떤 네네. 철자를 바꾼 거 가지고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제가 이미 매트릭스를 워셔스키 위에 내가 있다라는 아니, 이제 아키텍트야, 아키텍트. 이 모든 것의 입안자. 네. 자, 오늘은 뭐 사실 덜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애니매트릭스죠. 네. 매트릭스 애니메이션 버전이 있죠. 뭐 이제 엔터 더 매트릭스인가요? 게임도 나왔으니까. 네. 게임을 할까? 네. 네. 뭐 1편이고요. 매트릭스 1이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최고의 장면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2편에서 2편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떡밥. 고속도로 액션 씬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고 그 수많은 이후의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자동차 액션 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뭐 결정판 같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액션 그 시퀀스들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1편 매트릭스를 당연히 고를 것 같고요. 장면도 매트릭스에서 등장했던 그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서 빌딩으로 이렇게 잠입해서 1층에서 롱코트 입고 선글라스 끼고 바로 저 모습이죠. 네. 그 모습으로 캐리앤 모스와 함께 전 그때마다 저렇게 사각수를 이렇게 없나 하나도 안 맞아. 저렇게 총을 많이 쏘는데 한 번을 못 맞춰요. 글쎄 말이에요. 애꿎은 네. 기둥들만 박살이 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총알이 박히고. 네네. 근데 그 장면 정말 시각적으로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고요. 그래서 보는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은 2편, 3편에서 훨씬 더 대규모로 변주돼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편의 그 장면이 줬던 시각적인 신선한 충격이 정말 굉장했다. 그리고 총도 이렇게 쏘면 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쏘면 되잖아요. 꼭? 우리 이렇게 긁는 것처럼 왜 총을 이렇게 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홍콩 영화의 어떤 그 흔적일 텐데 뭐 주윤발 같기도 하고요. 쌍권총에다가 뭐 심지어는 중간에 그 무술 대결할 때는 코 이렇게 척하면서 이소룡 흉내까지 내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오라고 이런 이렇게 것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캐리앤 모스가 이제 뛰어들 때도 총을 쏠 때 계단에서 쌍권총을 딱 대는 장면은 정말 딱 주윤발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첩팔 싸움 같은 영화가 네.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죠. 작품 세세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 작품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세 편의 영화는 BTV에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